자, 36.7차시 수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냥 내가 강의로 했었죠. 근데 그냥 영상으로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원래 내가 만들었었는데 잘렸어. 유튜브 놈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위에 부분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밑에서 볼 겁니다. 경복궁 점령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 밑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냥 학습시 빈칸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서 넘어가고, 여기 이번에 동학농민운동부터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이 이렇게 크게 들고 일어났던 배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일단 농민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뭐 때문에 열받았냐? 일단 첫 번째는 지배층 때문에, 지배층이 너무 이제 1800년도 초반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수탈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렀었죠. 특히 명성황후 일파, 명성황후가 민씨 집안이었는데 이 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됐었고,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 그래서 명성황후 가문한테 돈을 주고서 관직을 사고, 그렇게 돈으로서 관리가 된 사람은 나중에 뽕을 뽑기 위해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에게 일단 열받아 있었던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반봉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봉건이라는 것은 약간 좀 낡아 빠진 제도들, 구체제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이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반봉건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에 대한 반봉건적인 반감이 일단 농민들을 열받게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두 번째로 농민들을 열받게 했었던 것은 청일이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모곤란 이후에 조청 무역장정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하면서, 특히 청나라 상인들이 조청 무역장정 이후에 내륙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본대로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굉장히 대량으로 유출을 해가서 굉장히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당시 지방에 있었던 여러 지방관들이 방곡령, 곡식 유출 방지 명령을 선포를 해서 막아보려고 했었지만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자 정부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곡령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정책으로 오히려 배상금을 주면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더 안 좋아지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청나라와 일본의 경제 침탈 때문에 반외세, 외국인 놈들에 대한, 지나가는 일본인들이나 아니면은 이때 영국 애들도 와가지고, 영국 애들이 온 건 아니고 어쨌든 영국산 물품을 일본 애들이 판매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이 당시 농민들 그냥 탁 건드리면은 빵 터질 만한 그런 폭발력을 지닐 정도로 굉장히 열받아 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크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동학은 최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종교이고, 인내천이라고 하는 인간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종교였었는데, 인간 평등을 얘기하니까는 이 정부나 양반들은 이 종교를 당연히 싫어했었겠죠. 양반 입장에선 평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 이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요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잡아가지고 사이비 교주라고 해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근데 동학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뭘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다 소중해, 너희들은 다 인간을 존중해야 돼,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사랑하라, 그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행하고 책 읽고 그런 모임이었었는데, 자기네 교주가 붙잡혀가지고 죽인 걸 보고서 굉장히 억울해했었단 말이야, 이 동학을 믿는 종교인들이. 그래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었는데,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동학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최시영입니다. 이 사람은 포접이라고 하는 동학의 지방행정조직, 동학의 지방조직입니다. 지방조직이라고 필기를 하고, 요걸 정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동학의 크기를 넓혀갑니다. 원래 동학은 경상도 지방에서 시작됐던 종교였는데, 이 최시영 때는 전라도, 충청도, 일부 저쪽 북한 쪽에 황해도 지방까지도
종교를 전파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학이 전국적인 그런 종교가 됐었고, 그리고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만듭니다. 동경대전. 이게 동학의 성경책입니다. 요 책이 동학의 성경책이었는데, 요걸 이제 발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때부터 동학 종교인들이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인원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좀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는 점차 자기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집회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 일대 교주가 억울하게 죽었다, 원통하게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 교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운동인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모여서 집회하면서 우리 교주 억울하게 죽었다, 죄를 좀 없애달라, 우리 교주의 죄를 없애주고 우리 종교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충청도 삼례에서 한번 집회가 있었고, 얘네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려고 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집회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보은 집회라고 하는 집회. 이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열받아서 많이 모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물어보니까는 당시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탐관오리들 다 죽여버려야 돼. 나쁜 관리놈들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돼. 혹은 척, 외, 양, 일본과 그리고 서양 놈들은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여기 조사 나왔던 관리들한테 계속 불만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놈들과 서양 놈들 내쫓으라, 혹은 탐관오리들 처벌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즉 옛날에는 종교적인 그런 자유만 주장했었는데, 여기 보은 집회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열받아 있었던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모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폭발력과 그리고 응집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농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을 고부봉기, 그냥 고부봉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시 고부의 관리였던 군수 병갑이가 너무 얘네가 탐관오리여가지고 백성들을 맨날 세금 뜯어내고 만석보라고 하는 짓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댐을 만들어서 백성들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고부라고 하는 동네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고부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전라도 고부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일어나죠. 이 사람이 전봉준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전봉준이 이 봉기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봉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한글이랑 한자랑 같이 섞여 있죠. 여기 그리고 보면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릇을 대고서 삥 둘러가지고 이름을 쭉 썼는데, 전봉준의 이름이 보이죠. 이렇게 사발을 대고서 삥 둘러가지고 쓰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발통문을 만들어서 요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고 일어날 거니까는 우리 같이 일어나자라고 하는 문서를 고부 지역에다가 뿌리게 되죠. 요 경문입니다. 경문.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병가비를 잡으러 갔어요. 요날 이게 1월달입니다. 1월달에 1894년 1월달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병가비를 잡으러 갔는데, 병가비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부관청을 일단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쌀이랑 뭐 그런 것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무기 같은 걸 챙겼었는데,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 여기서 정부가 와가지고 얘네 왜 그래? 아이고 쌀이 없구나. 뭐 먹을 게 많이 없구나 해서 정부가 좀 얘네 농민들을 잘 다독였으면은 고부농민봉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군수를 임명한 다음에 여기를 안정시킨다는 관리인 특별관리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하는데,
이 이용태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전봉준과 그 일행인 손화중, 김계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농민군대를 조직을 해서 무장해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를 1차 봉기라고 합니다. 1차 봉기. 이때부터 1차 봉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3월 달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장해서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백산이라고 하는 산에 모입니다. 백산이라고 하는 요 산에 모인 그림을 여기 나타낸 건데, 가운데 센터에 전봉준이 있죠. 수많은 농민군 부대가 모였고, 이 사람들 주요 무기는 이런 죽창이나 뭐 농기구 혹은 총도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농기구나 칼 같은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정부 군대랑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여기에서 4가지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 4가지 강령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다.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 그러니까 반란군 그리고 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적 반란군이 아니라 탐관오리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부대라는 거죠. 우리는 의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4대 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에 보국안민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다. 국가를 보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강령이고, 세 번째는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건 아까 척외양 창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세가와 귀족들, 즉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라고 하는 탐관오리, 그러니까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라고 하는 얘네들의 어떤 목표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강령을 발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의 목표는 이런 귀족들을 없애기 위한, 즉 탐관오리들을 한번 쓸어버리자. 어디로 가서? 여기 당연히 탐관오리들을 쓸어버리려면 센터인 서울로 가야죠. 서울로 가자 해서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얘네가 서울로 올라가서 양반들 막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흥선대원군하고 좀 얘기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그 예전에 삼정의 문란을 개혁할 때 탐관오리들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한테 좀 기대를 걸고서 흥선대원군하고 가면서 편지도 몇 번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표 서울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중간에 정부군대랑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 중요하죠. 황토현 전투에서 이 장태라고 하는 방어막이죠. 이 방어막을 이용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장태는 내가 지금 정읍의 동학농민운동 축제에 가면은 있다고 그랬죠. 요거 애기들이 막 굴리고 노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동학농민운동 축제에 가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축제 치면은 지금도 해요.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읍이죠. 정읍 황토현에서 동학농민운동 축제를 해가지고 농민군이랑 정부군이랑 막 싸우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아까 보면 장태 같은 것도 막 굴리고 이런 그런 행진 같은 것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에서는 정부군대를 거의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파악했던 정부는 다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한테 구원해줘요. 지원병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가 오니까는 일본 군대도 같이 따라오면서 청일 양국 군대가 파병이 되는데, 얘네가 원래는 농민 군대를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애들인데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울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와중에 농민군 부대는 여기 전라도의 심장부였던 전주성을 5월 달에 점령합니다. 전주를 5월 달에 점령합니다. 여기 전주를 5월 달에 점령을 하고, 정부랑 이제 협상을 시작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은 우리는 자진 해산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해산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정부 군대랑 농민 군대가 협상을 해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전주 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 화약. 전주 화약에서 정부군과 농민군의 패정 개혁, 그러니까 폐지해야 될 어떤 정치, 악습, 악패 정치를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농민이 요구했던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가 뭐야? 탐관오리들을 쓸어버려라. 탐관오리들 쳐버려라. 그리고 일본이나 청나라 그런 애들 좀 내쫓아라. 그리고 농민들에게 좀 쌀 혹은 토지를 줘라. 쌀 혹은 토지 같은 것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정부가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은 청나라 일본 군대가 안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얘네끼리 그리고 전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농민 군대의 요구를 들어준 다음에 패정개혁사항을 합의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요 모습이 당시 농민군대와 정부군대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농민군들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서 농민군대는 자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집으로 다 돌아가요. 정부도 돌아가는 농민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군대랑 아까 여기 정부군대를 괴멸까지 시키긴 했었지만은 돌아가는 농민군대를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 전주화약의 조건이었었어. 전주화약의 조건이었었어. 그래서 각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이 농민군 부대는 자기네 지역에 농민들만의 관청인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서 자기들이 원했던 개혁 상황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집강소 시기가 5월에서 2차 봉기 사이인 9월 사이에 대략 한 4개월 정도 집강소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개혁들이 실시가 되는데 말 그대로 농민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자치기구. 여기에서 아까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정개혁안 등을 실시를 한데 농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안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2, 3, 4번 조항은 어떤 놈들을 좀 처벌하라. 어떤 놈들을 처벌하라. 탐관오리, 횡포한 부자, 불량한 양반, 즉 나쁜 양반들 처벌하라 그런 얘기죠. 나쁜 양반들 처벌하라. 그리고 5조, 6조 이거는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천인 차별을 개선하라 라는 거는 신분제도 좀 없애라 그런 얘기죠. 신분제도 없애라. 그다음에 7조에는 과부가 된 여성의 계가, 즉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라 라는 얘기죠. 재혼을 허용해라. 당시 조선시대는 여성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었던 상황이었었고 여성이 재혼하면 완전히 나쁜 년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라는 것이고 8조는 잡세를 일체 거두지 않는다. 즉 삼정의 문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그만해라 라는 것이고 10조가 중요합니다. 10조에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아까 반외세적인 그런 분위기가 동학 농민들에게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다음 12조 토지는 균등히 나누자. 균등히 나누어서 경작하자.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좀 줘라 라고 하는 이런 패정개혁안 등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탐관오리들 보이면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집강소에서 아까 봤던 여기 농민들의 관청 있죠? 집강소에서 탐관오리 보이면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얘네들한테 땅 문서 뺏어서 농민들한테 땅 나눠주고 그리고 노비 문서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개혁안을 실천했던 게 집강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집강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요 전라도 지방에서 조금씩 지금 요 전라도 지방 여기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일본 군대가 갑자기 7월 달에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요거 보기 전에 농민들이 설치한 건 집강소라고 하는 관청이었는데 정부가 설치했었던 관청은 교정청이라고 합니다. 이 교정청도 마찬가지로 농민군대의 요구 상황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관청. 교정.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청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제 폐지나 아니면 탐관오리 징벌 같은 것을 추진을 했었던 관청이었었고 이걸 추진하면서 청나라 일본 니네는 이제 괜찮으니까 가. 농민군대는 다 해산했으니까 니네 가도 돼. 라고 청나라 일본한테 철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조금 있다가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버리죠.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이때 1차 봉기 때 농민 군대의 성격은 반외세보다는 약간 반봉건적 즉
탐관오리와 낡은 제도들을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6월 달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얘네가 경복궁을 점령했던 명분은 뭐냐면은 어떤 나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겠다. 청나라와 그리고 농민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 버립니다. 밤에 몰래 와가지고 새벽에 아마 왔을 거예요. 얘네가 와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 버리고 거의 왕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일본 입맛에 맞는 우리나라를 일본 입맛에 맞게 개혁하려고 했었던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동시에 청일전쟁을 얘네가 일으킵니다. 청나라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점령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지네가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농민군대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목표는 다시 서울이고 근데 타도 대상이 좀 바뀌었어. 1차 분기 때는 탐관오리를 타도하려고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2차 분기 때부터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누구를 타도하자? 우리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 군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반외세적인 성향을 띠면서 다시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 논산쯤에서 충청도 농민군 부대랑 전라도 농민군 부대가 연합부대를 결성해요. 연합부대를 결성하는데 충청도 농민부대는 나중에 이제 동학의 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 독립운동가입니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손병희가 충청도 농민부대의 지도자였었고 전라도 농민부대인 남접의 지도자는 전봉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접은 전라도, 북접은 충청도의 연합부대가 결성돼가지고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 군대를 쓸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 공주의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 부대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걸 우금치 전투라고 합니다. 우금치 전투. 근데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지도자 대부분이 도망치고 나중에 12월쯤 돼서 모두 다가 체포돼가지고 사형됩니다. 체포돼서 사형되는데 이게 전봉준이 붙잡혔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 아마 재판받으러 갈 때 사진인가 그럴 겁니다. 전봉준이 당시 구타당해가지고 아마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군 순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우리 농민들이 처음으로 양반 눈치 안 보고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들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이었었단 말이야. 프랑스나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그런 시민혁명의 분위기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었었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농민들이 요구를 했었던 것이 대부분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즉 신분제도 폐지같이 아까 정부도 우리가 교정할게, 우리가 고칠게라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요구했었던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됩니다. 갑오개혁에 반영된다. 갑오개혁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일본 주도로 시작이 됐었던 개혁이기는 한데 얘네가 초반에는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우리나라에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갑오개혁에 신경을 잘 못 써서 이때 친일파 관리가 이거를 주도했었지만은 이 당시 친일파는 완전히 매국노는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일본의 어떤 좋은 제도, 괜찮은 제도 같은 것들을 들여와서 우리나라를 개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 폐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었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반외세 투쟁이 나중에 의병에 연결이 됩니다. 의병. 나중에 명성황후가 사망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이때 의병에 동학농민군대의 자녀 남아있는 세력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계점은 근대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회의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라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을미의병 아니다. 이것도 다 그냥 신분제 폐지 이것도 다 그냥 중요 표시하고 미안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일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막대한 배상금을 챙깁니다. 요거는 좀 이따 밑에서 다시 여기 어디인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은 1차 분기 당시에 황토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었죠. 그 다음에 청일 러일 전쟁은 일본의 도발로 일어난 전쟁이고, 동학농민군의 1차 분기는 사회 변혁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거 맞죠?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 다음에 패전개혁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랴오뚱 반도를 받았어요. 좀 이따 밑에서 나올 겁니다. 랴오뚱 반도를 받았었는데, 러시아가 원래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먹어버린 거야. 랴오뚱 반도 총나라 영토를 먹어버리자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유럽의 큰형들을 데리고 와서 이를 반환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제기했던 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밑에 좀 이따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집강소를 설치를 했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이런저런 개혁을 했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다 나가리가 됐었고, 농민군 자녀 세력은 을미의병에 참여했었다. 백산경문 여기 보면은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게 제폭입니다. 제폭, 폭정을 제거한다. 그리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이런 제폭구민, 보고관민이 여기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반봉건, 반외세적인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농민군대.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이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경복궁 침범으로부터 시작됐었던 갑오개혁. 친일파 관리들이 했었던 개혁이야. 친일파 관리들이 했었던 개혁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네가 청일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크게 신경을 못 써가지고 친일파 관리이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 친일파가 100%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선생님이. 친일파 중에서도 매국노가 나쁜 거라고 했었는데, 이 당시 친일파들은 매국노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신경을 못 쓰는 와중에 좀 이런저런 신분제 폐지 같은 괜찮은 개혁들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끝.